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한 게시물입니다. 제목이 아주 강렬한데요.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조차 적히지 않은 일장기의 섬뜩함. 시작부터 훅 들어오죠. 이 글은 최인훈 작가의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한 장면을 인용하면서 문을 열어요. 네. 1972년 서울, 그러니까 해방된 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거리에 다시 일장기가 걸린 걸 본 소설 속 주인공이 느끼는 그 차가운 소름, 그 섬뜩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소설 속에서 주인공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차라리 저 깃발 아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써붙여 넣으면 또 모르겠어.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뭐랄까? 어떤 뻔뻔함에 대한 냉소잖아요. 그렇죠. 이 글은 바로 거기서부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느꼈을 법한 그 섬뜩함이 지금의 젊은 세대,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걸까? 아... 글쓴이는 그 원인을 아주 단호하게 거대한 지식의 공백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맞아요. 단순히 역사 공부를 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역사 자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빼놓았다는 그런 문제제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를 길잡이 삼아서 그 지식의 공백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백이 오늘날 당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집요하게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학교에서 배운 독립운동가 대친일파라는 그 익숙한 구도를 잠시 내려놓고요.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 마주해야 했던 진짜 고통의 실체는 뭐였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지식의 공백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 자료는 우선 그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꽤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돌이켜보면 근현대사 부분은 항상 학기 말에 급하게 진도 나가거나 시험 범위에서 빠지거나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자는 그 이유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분석해요. 아, 일부러요? 네. 특히 우리가 배운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부분 3.1운동이나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역사죠. 하지만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역사의 나머지 절반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절반이요? 상해 임시정부 말고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바로 만주에서 벌어졌던 항일 유격대 투쟁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거의 몇 줄로만 다뤄지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자는 이 거대한 역사의 축이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죠? 같은 독립운동인데 왜 한쪽은 강조되고 다른 한쪽은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걸까요? 저자는 그 이유를 해방 이후 남북한의 아주 치열했던 정통성 대결에서 찾습니다. 아, 정통성 대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정권의 핵심 신화가 바로 김일성의 만주 항일 유격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남한에서는 그쪽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는 게 곧 북한의 정통성을 세워주는 셈이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정통성은 오직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주에서의 투쟁사를 지워버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대결 때문에 우리 역사의 한쪽 날개를 그냥 접어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공백 속에서 지금의 청년 세대가 자라났고 저자는 이걸 역사적 문맹 상태라고까지 표현하는 거군요. 그렇죠.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서 역사를 반쪽만 가르친 결과 젊은 세대는 일제강점기 하면 그저 나쁜 일본과 착한 독립운동가, 이 막연한 도덕적 구도 외에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됐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놓친 역사의 본질이 단순히 만주냐 상해냐 하는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잔인한 문제였다고 지적하는데 심지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까지 소환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은 아버지의 죽음은 금방 잊어도 자기 재산을 빼앗긴 것은 평생 잊지 못한다. 아, 정말 무서운 말이죠. 정말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말이잖아요. 마키아벨리는 그래서 군주에게 다른 건 몰라도 백성의 재산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일제가 바로 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금기를 대놓고 어겼다고 말해요. 아, 이게 바로 그들이 썼던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통치술이었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름만 달달 외웠던 토지 조사 사업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이런 식으로 좀 중립적으로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글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저자는 이걸 경제적 살육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경제적 살육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자부심을 갖고 농사짓던 자작농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칼을 든 일본 순사가 와서 복잡한 서류를 내밉니다. 네. 알아듣기도 힘든 일본어로 된 법률 용어를 들이대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신 땅이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글도 모르고 그런 법적 절차는 더더욱 몰랐을 텐데요. 그건 그냥 합법을 가장한 강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실상 전국적인 규모의 땅 뺏기가 자행됐다는 거죠. 그렇게 강탈한 땅은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가난한 농민들에게 싼 값에 넘겨지거나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기관의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나라를 파는 데 협력한 친일 부역자들에게 포상금으로 주어졌습니다. 결국 어제까지 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땅에서 소장료를 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 상황을 러시아식 농노로 전락했다고 표현해요. 농노. 이건 단순히 가난해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자존감과 삶의 기반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죠. 독립운동 같은 거창한 이념 이전에 당장 내 가족의 생존이 걸린 이 절망과 분노.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당시 대다수 민초들이 겪었던 진짜 지옥의 모습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정치적 억압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경제적 살육이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나라를 되찾자는 구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땅을 되찾자는 외침이 어쩌면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투쟁의 동력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선 내의 기존 기득권층, 그러니까 양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한데요. 이 자료에서 가장 날카롭고 또 논쟁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 흔히 우리는 조선의 사대부 양반 계층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몰락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봉건적 신분제가 해체됐으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자는 그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면요, 어디로 갔다는 거죠? 신분만 바꿨다는 겁니다. 일종의 신분 세탁을 통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신분 세탁이요? 사대부 양반에서 지주라는 새로운 경제적 계급으로 갈아탔다는 분석이에요.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라의 지배자는 일본으로 바뀌었지만 그 아래에서 실제 농민들을 착취하는 구조의 상층부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더 악랄해졌죠. 이전에는 향약 같은 나름의 공동체 규범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일제의 경찰이나 사법과 같은 공권력을 등에 업게 된 거예요. 와. 그걸 이용해서 불과 어제까지 이웃사촌이었던 농민들을 정말 농노처럼 부리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라를 팔아 넘긴 대가로 더 큰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셈이죠.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이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짓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친일 지주 세력이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그 부와 인맥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한 주류 기득권의 뿌리가 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뿌리를 숨기고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로 아까 말한 반쪽짜리 역사관을 설계하고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성세대는 그들이 만든 틀 안에서 안주하며 침묵해왔다고 비판하고요.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일제강점기 토지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를 만든 뿌리였다는 주장이니까요. 이 빼앗긴 땅이라는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던데요. 네. 해방 공간에서 악명을 떨쳤던 서북청년단 이야기였죠. 네, 이 서북청년단 사례는 저자의 주장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보통 우리는 서북청년단을 그냥 극단적인 반공주의 집단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교회가 탄압받자 월남한 개신교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 정도로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이념과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광적인 분노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서북 청년단의 핵심 멤버들은 대부분 이북, 특히 평안도 지역의 중소지주 집안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북한에서 무상물수 무상분배라는 아주 급진적인 토지개혁이 일어납니다. 아, 그럼 그들도 하루아침에 땅을 다 빼앗겨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겪은 것도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살육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들이 공산주의를 뼈에 사무치도록 증화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나 이념 이전에 바로 내 아버지의 땅을 빼앗아간 놈들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처절한 복수심이었다는 게 이 글의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그들의 맹목적인 폭력성이 조금은 다르게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사상투쟁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대상에 대한 트라우마와 증오가 그 행동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시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사적이고 맹목적인 분노가 당시 막 수립된 이승만 정권의 필요와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 정권의 비호 아래 그들은 공권력이라는 합법적인 칼을 쥐게 되죠. 그리고 그 칼날이 어디로 향했는가? 저자는 바로 제주 4.3 사건을 지목합니다. 땅에서 시작된 갈등과 복수심이 국가폭력과 결합해서 수만 명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 글의 시각입니다. 정말. 모든 사건의 중심에 결국 땅, 즉 재산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욕망과 상실감이 얽혀 있네요. 맞습니다. 이념이라는 건 어쩌면 그 모든 걸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저자는 바로 그 점을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통탄하는 겁니다. 그냥 좌우 이념 대립이라는 추상적인 말로 퉁쳐버렸다는 거죠. 이쯤 되니 글의 마지막에 제시된 사고실험이 정말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이 글은 마지막에 당신에게, 바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직접 묻거든요. 상상해보라는 거죠. 네. 만약 오늘날 국가가 당신이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아파트, 주식, 예금 계좌를 하루아침에 전부 몰수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나 정권에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질문 앞에 서면 독립운동만 안 하면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 수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 자체를 부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진짜 본질이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결국 글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미안해라는 사과 한마디 없는 저 일장기가 섬뜩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네. 바로 이 모든 약탈의 역사와 그로 인해 파괴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역사를 스스로 공부해서 지식의 공백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기득권이 설계해 놓은 망각의 감옥에 갇힌 채 그들이 주입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농로로 살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이야기로 역사를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대신 전해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를 땅과 재산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이 렌즈를 빌려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나 혹은 바로 지금 2026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들여다본다면 거기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